네, 안녕하세요. 7월 8일 장마감 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이 아니죠?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녹록지가 않아서요. 만만치가 옵션 않았어요. 만기를 맞아서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꼭 옵션 만기일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짚어봐 주죠.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일단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우려감을 좀 키웠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굉장히 거세게 나왔거든요. 오늘 선물도 상당히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래소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한 1조 원 넘게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렸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환율까지 좀 튀어 오르면서, 이러면 이제 일단 주식을 자동적으로 좀 줄이게 되거든요. 이게 환율까지 튀면. 외국인들이? 네, 아니 기관 애들이, 기관 기관이? 매니저들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같은 로직을 좀 움직이는 경우일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건데, 저도 오늘 고객들의 주식 비중은 좀 줄이기는 했는데, 사실 딱히 시장에 딱히 악재다라고 딱 뚜렷한 이유는 없었어요.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완만한 고용 지표, 그리고 대체로 무난한 통화 정책 내용이 다시금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경기 여건이 이제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이제 골디락스, 뭐 이런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낮아진 금리를 동력으로 해서 성장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런 미 증시의 흐름을 좀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김없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좀 있기는 했는데, 금리 부분이 좀 찜찜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뚜렷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서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흔들렸고, 거기에 환율까지 튀다 보니까 좀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그 어떤 매도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 매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차익 거래로 좀 상당히 많은 매도가 좀 나왔었고, 이게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외국인이 판단을 했을 때 매도가 같이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희도. 근데 이게 환율이 튀면, 일단은 환율이 튀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줄입니다.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노선이라고 봤던 이제 1140원을 뚫었죠. 1140원 뚫었어요? 예. 그래서 장중에 1145원,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본 건 1145원까지 좀 봤는데, 종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1150원은 근데 마디 지수대라고 보죠. 마디 가격이라 보는데 1150원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율 이게 좀 문제였네요. 원화 강세. 네, 맞습니다. 원화 약세. 원화 약세. 네, 원화 약세가 상당히 달러 시장을 강세. 불안케 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달러 강세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을 몇 번 언급은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보통 신흥국에 투자한 그 투자자들이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상. 네네. 그래서 이제 신흥국 위기가 거기서 터질 수도 있다. 뭐 우리가 신흥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상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렇잖아도 좀 어려운 증시에 조금 더 안 좋은. 근데 이게 하루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주식보다 더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환율이긴 한데,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에 상당히 많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좀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화까지도 같이 동조화되면서 약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을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위안화 약세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또 찜찜한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미 국채 금리가 어제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만큼 뭔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금리가 낮다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또 호재이기도 호재, 하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면 확인하는 게 미 증시 3대 지수를 확인을 하고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는 게 요즘은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짜리를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뭐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 국채 10년물짜리 그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기야 1.3도 지키지 못하고 장중에 1.29까지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상반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있으신데,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 나쁜 거고 금리가 내리면 증시에 좋은 거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막 급락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이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는 악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고, 지금은 금리가 빠져도 지금 좀 너무 빠져요. 상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금리가 빠지는데 속도면에서 좀 지나치게 좀 빠른 경향이 좀 있거든요. 해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빠지는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이퍼링 이슈를 가라앉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좀 하겠지만,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이는 다시 증시에 부담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 하락하는 폭이 좀 가파르다는 부분은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일본이 8월 22일까지 긴급 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거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예, 맞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4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지금 글로벌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성장률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 부분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물론 만기에 따른 변동성 요인도 작용을 했을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환율이 이렇게 튀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로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환율이 딱 튀었습니다. 환율이 딱 튀면 전반적으로 뭔가 증시 상황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이 됐다. 이유는 일단은 찾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정적 시장에 안 좋은 이슈가 있거나, 왜냐하면 이유는 나중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식 비중을 일단 일부분 덜어냅니다. 한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덜어내요. 자동적으로 이제 덜어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체크를 하는데, 다음으로 체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EMBI 스프레드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하이힐드. EMBI 스프레드가 하이힐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좀 다르죠. EMBI 다르죠?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채권 수익률하고 이머징 시장의 그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 수익률의 격차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걸 그 스프레드를 나타낸 건데,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매크로 지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EMBI 스프레드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적어도 매크로 지표에서는 크나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들었네. 예, 살짝 고개를, 리스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팍팍 올라가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좀 찜찜했을 때 하는 로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MBI 스프레드 문제 없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량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채권 수익률하고 정크본드의 수익률을 격차를 또 나타내는 지표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수익률이 스프레드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시장이 뭔가 유동성이
부족하는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부족한 이슈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는 요소거든요. 사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보실 거예요. 기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보거든요. 뭔가 시장에서 뭔가가 내가 잘 모르는 이슈가 있나라고 했을 때 뭔가 지표가 있나라고 하면 이런 매크로 지표를 보거든요.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일단 지금까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이 튀기는 했지만 매크로적인 뭐 EMBI 스프레드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환율이 올라갔을 때 한 10%를 줄여놓은 다음에 시장을 가만히 천천히 보는 거죠.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고 빠지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좀 시장을 관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고, 한 가지 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보는 지표가 더 있는데, 이걸 하나 더 보거든요. 네. 한국의 CDS 프리미엄. 이게,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전 세계가 멀쩡한데 한국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북한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CDS 프리미엄이 튀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별로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튀면서 일정 부분 주식을 덜어놓고 차분히 지켜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냥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차분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지금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환율이 튄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기가 지금 어디선가 자라나고 있는 걸까? 이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거시지표 들고 봐서는 그런 거는 없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단순하게, 네, 맞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지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생각할 수 없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국인의 그런 매도에 의해서 그런 원화가 약세로 흘러가고 원화가 약세로 흘러가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 부분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오늘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도 7월 시장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었죠. 그 언급한 것들이 뭐 델타 바이러스, 미국 고용지표,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7월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그 첫 번째가 델타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무섭게 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를 좀 흔들 수가 있지만, 이거는 추세를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업종 간의 변화, 종목 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가 너무나 잘 나올 수가 있는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이 부분은 테이퍼링 이슈를 조금 자극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세 번째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좀 아니고요. 지금은 역시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인데, 지금 뭐 여의도 그리고 강남권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니, 여의도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홍대. 스튜디오가 홍대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이사 오자마자 막 그 떠드는 게 홍대에서 그 원어민 뭐 강사 뭐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뭐 전파했다 해가지고, 야, 우리는 위험 지역을 탈출했어 했더니 바로 여의도가 우리 네, 건물을 중심으로 포위가 됐더라고 아주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월이 되면 확진자 수가 뭐 2,5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경각심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 역시도 변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600명, 700명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확진자 수가 뭐 한 100여 명 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1275명인가요? 저 역대
뭐 최고치라고 최고치가 그러던데.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건 좀 결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걱정되는 것은 전파력이 높다라는 이 델타 바이러스가 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졌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 젊은 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근 이제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근데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이 혈기왕성한 젊은 층들이 이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식당, 맛집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확진자 수가 지금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거를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로 좀 언급이 돼서 많이 떴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들, 온라인 교육,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에 지금 관심을 가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백신도 백신이지만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국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예, 백신은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개발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CMO 업체 삼성 바이오로지스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치료제는 딱히 지금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요. 그 렘데시비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거 딱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코로나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면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선진국, 이스라엘, 뭐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이미 많이 맞았지만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최근에 확산세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은 어쨌거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률을 낮춰준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야지 이 코로나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코로나는 우리 독감이라든가 감기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질병으로 그냥 그 존재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이상 경제 봉쇄를 하면서 정말 자영업자들 많은 피해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 영국에서 지금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경제 재개를 하는 이유. 맞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하고 독립선언 네, 마스크 벗고 막 이런 이유들이 이제 결국은 넥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 한 6, 7개월 전만 해도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치료받으면 되지 그냥 이런 정도 가벼워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싱가포르가 시도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싱가포르가 더 이상 확진자 수도 집계하지 않고 이게 경로도 더 이상 집계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싱가포르가 이게 진짜 이상한 국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 작은 국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융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금융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인 거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인데 이런 싱가포르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일단은 코로나랑 공조해서 살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더 이제부터는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 워낙 많이 있잖아요. 정말 CGN 같이 대표적인 업체도 있지만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진단키트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격적인 면으로나 어떤 그 밸류상으로나 그다음에 매출 규모상으로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진단키트 쪽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쉽게 잡힐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예, 보건당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지금 한 1200명대 나왔는데 1300명, 1500명, 이거 2000명까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진단키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 뭐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의도, 뭐 강남, 뭐 삼성역 주변 여기 코로나 뭐 임시 검사 선별소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사람들의 줄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몇 시간씩 서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 나오기 전에 몇 군데 약국을 들렸다 왔어요. 네. 한 4-5 군데 약국을 들려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요즘 자가진단 키트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 물어봤는데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다 나갔답니다. 아, 이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검사 받기는 귀찮고. 뭐 또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단 키트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해서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 시장 자체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팩트인 요소고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역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한 달 전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한 달 전이 뭔가요? 일주일 전하고 분위기가 그렇죠. 확 달라졌죠. 일주일 또?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예,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또 보실 타이밍이 왔어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지금 뭐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시젠도 있고 뭐 휴마시스도 있고 뭐 바디텍 메드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좀 재밌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 기업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인탑스라는 회사거든요. 제가 진단키트 제조업체라고 썼는데 사실 인탑스는 진단키트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 인탑스라는 회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뭘로 유명하냐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의 매출이 휴대폰 케이스로 나와요. 이게 원래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메탈 케이스를 적용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쓰이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그걸 만들었던 수많은 업체들이 치킨 게임이 들어갔고 이게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몇 개의 업체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메탈 케이스로 간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케이스가 좀 외면을 받았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다시 플라스틱 케이스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플라스틱 케이스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잇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탑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휴대폰과 관련된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회사고 연 매출이 한 1조 원 나오거든요. 올해 한 1조 원 나올 거고 이게 OP 마진이 한 9%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영업이익을 한 1,000억 정도는 벌 회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5,500억, 한 6,000억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한 1,0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5,500억, 6,000억 정도 시가총액을 된다라고 하면 일단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 회사가 참 재밌는 게 이 홈페이지에서 나온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 SD 바이오 센서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새로 공모하는 회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회사의 진단 키트의 그 겉에 보면 플라스틱 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이게 그러면서 SD 바이오 센서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상장하는 대여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진단 키트 업체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뭐 공모가가 결정이 됐죠. 52,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아마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모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5조 한 3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젠과 맞먹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1, 2위를 하는 진단 키트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그 진단 키트 겉에 보면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인탑스는 이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이 됐던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더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번에 SD 바이오 센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요? 예, SD 바이오 센서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인도 보건부가 민간 기관한테 이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해줬어요. 민간 기관들한테 너희들도 이제 검사를 해봐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줬는데 재밌는 게 이 민간 기관들한테 콕 집어서 대신에 SD 바이오 센서 제품을 쓰도록 라고 딱 이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콕 집어서. 그러면 인도의 인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SD 바이오 센서가 5천만 명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다가 인도에 13억 명의 인구수를 가진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좀 큰 뉴스라고 봐야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SD 바이오 센서의 그런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인탑스 역시도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상에서 그렇게 부담되지가 않아요. 워낙 실적이 탄탄한 회사고. 요새 최근에 이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어제 조금 올랐고요. 어제 조금 올랐고 오늘은 뭐 한 1%대 상승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현금이 한 1,300억도 갖고 있어요. 현금만. 아까 5,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 현금 1,3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배터리 관심 있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나왔죠? 이 발전 전략이?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뉴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조 논조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전부 민간에다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일단은 이 뉴스가 2030년까지 한 40조 원을 배터리 분야에 이제 쏟아붓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 뉴스 자체는 장중에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뉴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민간에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민간 업체들이 주도해서 한 40조 원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좀 주고, 금융 혜택을 좀 주고, 뭐 이자를 조금 부담을 없애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펀드를 조성해준다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서브적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만큼의 그렇게 기대치만큼의 좀 투자 계획은 좀 아니지 않나.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며칠 흐름이 좋았잖아요. 배터리주들이. 흐름이 좋았죠. 오늘을 기다린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국내외적으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오늘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오션 만기 뭐 오늘 이벤트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K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발표한다라는 날이었고, 거기에 아직 유럽 시장이 아직 뭐 개장했겠죠. 이제 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유럽의 이제 유명한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에서 배터리 데이를 그렇죠. 하는 날이잖아요. 이제 발표하기 날 아직 발표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거기는 이제 뭐 아침이기 때문에. 삼성 SDI 투자하신 분들은 막 기대 엄청 하고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스텔란티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데이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주목하실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어쨌거나 국내에서 정책적인 얘기는 좀 나왔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있죠.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좀 많고, 뭐 어제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삼성 SDI가 합작법이 맞는다더라 좀 얘기하던 거 하더라죠, 아직. 예. 그래서 미국이 한 3조 원대를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썰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순서는 당연히 스텔란티스가 먼저 배터리 데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거라는 계획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SDI에서 우리가 조인트 베처를 해서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쪽 산업이 어차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소재 관련해서도 지금 증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네. 소재 업체들이. 그 내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아요. 또 이제 어제 시장에서 소재 업체들의 증설과 유상증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참 호재와 악재가 같이 더 튀어나왔네. 네, 맞아요. 이게 개별 기업들의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먼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는 아니었고요. 유상증자를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예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고 공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한 4천억 정도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해외 시설 투자에 따른 자금 조달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유럽 또는 미국이겠죠? 해외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럽 또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매출 증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첨보 역시도 좀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약 2만 톤 규모의 증설을 발표를 했고, 워낙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시장에서는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캐파 확대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 증가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보 역시도 저는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업체, 동박을 생산하는 SKC. 이 SKC 역시도 증설하고 유증을 발표했는데, 물론 SKC가 유증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동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SKC 이게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 이 회사가 이제 유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SKC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SKC가 뭐 직접적으로 유증을 발표하는 거 아니고, 뭐 아무튼 각 소재 업체들이 지금 유증을 발표하고 증설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뭐 자금 조달을 하고 이에 따른 증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출에 대한 그로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매출액이 뭐 증가된다라는 게 그림이 안 보여진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는 당연히 악재죠. 근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매출액 증가, 그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렇게 예상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건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건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하지 전기차 못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뭐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업체에다 투자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어떤 소부장 이쪽에다 투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럴 때 항상 애매모호할 때는 같이 투자해라. 1+1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지난주에 뭐 SK 이노베이션이 그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동종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인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갈아타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와, 댓글에서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굉장히 저에 대해서 안 댓글 좋게, 보면 상처 입어. 보지 굉장히 마요. 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고, 다만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1+1 삼성 SDI와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이 셀 업체 하나, 비중을 이 회사를 한 50% 정도 50%. 실어놓고 나머지 소재 업체 한 2개 정도를 25대 25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이시죠, 차용주 소장님과 또 오늘 주식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차영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하기가 좀 요즘 예. 무색하죠? 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네. 뭐 여의도 뭐 증권가가 또 요즘 또 난리 아닌 난리를 펼치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보니까 그 카톡 온 거를 보니까 예. 그 뭐 확진자 식당 뭐 해가지고 쫙 온 거 보니까 우리가 삥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위됐어. 저쪽 국회 쪽은 괜찮은데 이쪽 증권가 쪽에 더군다나 네. 사람이 많이 가는 유명한 데는 조금 다 거론이 되다 보니까 글쎄요, 뭐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이 있어서 여의도 잠깐 또 왔다가 지금 또 제 차 여의도로 왔는데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요? 예. 하여튼 저희도 요새 그 식당을 안 가고 전부 네. 배달 음식으로 이 직원들 그러니까요. 다 우리 PD들 다 그렇게 예. 해서 식사하거든요. 당분간 그렇게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예. 자, 오늘 시장 조정폭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 때문이냐, 예. 혹은 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지금 뭐 긴급 사태 선언 가능성 언급하고 있고 예. 뭐 이러니까 하여튼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예. 예. 뭐 특별한 이유를 뭐 정확히 어느 누구도 짜내지는 못할 거긴 합니다만 저는 옵션 만기일보다는 오히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감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 영향이었다라면 코스피만 조금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도 대거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부 뭐 대형주들이 지수가 미는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조정을 받았느냐 할 정도로 그동안에 워낙 강한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표들이죠. 한 1% 남짓 빠졌고 종목들에 따라서는 한 2% 남짓 빠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저희가 서두에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강남의 그 보건소 앞에는 아직까지도 줄이 뭐 어마어마하게 서 있다.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온 걸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위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는 보면 이제 증시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시간 싸움. 어떤 시간 싸움? 그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기업들의 이제 뒤에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실적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12조 단의 실적,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많이 예상하면서도 설마 11조까지 나올 것이야? 뭐 이 정도였었는데 12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고 오늘은 결국 8만전자가 깨졌죠. 이런 모습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업 실적들이 현재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받아놓은 날을 꼭 온다라고 받아놓은 날이 물론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날은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빠르면 올 가을쯤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 연말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이런 것들이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보면 날은 받아놨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있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자들은 더 화끈한 걸 바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4차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1, 2, 3차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옷깃만 스쳐도 지금 바이러스가 걸린다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5m 떨어져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에어컨 때문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공포감이 극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떠한 이유를 들었는지 간에 위험 자산을 굳이 내가 여기서 사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받아놓은 날에 대한 시간이라는 게 날은 받아놨고 지금 빨리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데 재촉하지 않으니 자꾸 발목이 잡히고 이러다가 경기가 마저 꺾어져 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그 뒤에 가서 부딪히는 금리 인상에 부딪히면서 꺾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어떤 폭으로 조정이 일어날 것인지 이게 사실 더 궁금하죠. 그렇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라면은 추가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물론 그 추가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이 나오실 수 있죠. 몇 포인트까지 밀릴 것이냐.
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3,000선 초입은 충분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필요한 것이고 조정은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가격 조정을 동반하면서 깊어질 수 있다. 근데 이 가격 폭은 조금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투자자분들은 재미가 없죠. 지금 현재 순환매 장세에서도 수익을 못 내면서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질질 흘러내리는 장세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더 재미없는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떤 대세적인 하락장의 시작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어떤 분들 이야기대로 단지 섹터의 어떤 조정이 예.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세 하락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섹터별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겠고요. 이제 섹터별로는 좀 낙폭이 커지는 쪽들도 있겠죠. 지금 현재 IPO도 현재 지금 가격을 조정할 정도로 조금 흥행에 찬물을 좀 끼얹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래프톤이 가격을 조정했고, 현재 지금 카카오 관련주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IPO마저 흥행에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과연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어디서 쉽게 이제 흥행을 찾겠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 벌써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8만 전자에 이제 껌딱지가 붙어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각종 분할 이슈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입장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조정폭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특히 네. 많은 주식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콘택트 경제 관련해서 예. 최근까지 사실 부각되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예. 저는 컨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지금 요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뭐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기울기가 급격하게 밀리느냐 아니면 옆으로 서서히 밀리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옆으로 서서히 밀리는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급박하게 밀리게 되면 손절매를 하실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빠져나왔다가 다시 사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빠져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일 쳐다보시면 애간장만 녹는 거죠. 오늘 빠지면 0.3%, 올라도 0.1%, 다음날 0.3% 빠지고 뭐 이런 식의 하락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가 한 번에 충격으로 가격 조정이 더 생긴다라면 저는 컨택트는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컨택트를 매수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이 살아있다. 컨택 관련주들이 대부분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언택트 관련주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택트라는 게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어느 한 방송사에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문의도 받았거든요. 그만큼 다시 이제 재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언택트도 2020년부터 겪어왔고 관련주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또 쏟아붓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언택은 그렇게 우리 일상을 바꿀 정도로 실체가 잡히고 있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아직, 물론 이제 새로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언택과 컨택트 중에 결정을 하라면 언택보다는 컨택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택이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현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라면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조정폭들이 커지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컨택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그게 싼 가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택을 사더라도 네.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급락한 어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택을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시다라면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 소중한 현금을 갖고 계시다라면 적당한 수준, 이게 가장 애매한데 어느 수준에서 그럼 들어가느냐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찍어줄 수는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 옵션 만기일도 지났으니 지금 코로나가 급박하니 이런 것들보다는 만약에 3천 초반에 왔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분명 급락하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근데 급락에 손이 나간다? 쉽지 않죠. 그렇죠. 더 불안하죠. 그때. 예, 더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천 초입에 오게 되면 야 3천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뭐가 되기 때문에 물론 3천을 깼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 이럴 때 나오는 투자 방식은 그런 거죠. 흘러내릴 때 사느냐, 흘러내리는 걸 찍고 올라갈 때 사냐. 근데 흘러내리는 걸 찍고 올라서면 또 심리적 저항감이 생기는 게 야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회를 놓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놓으시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찍고 올라올 때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천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희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객예탁금이 65조대를 뭐 꿈쩍도 않고 지금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수에 나서시는 것도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는 게 급락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논리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지난밤 이제 나스닥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크라우딩 뭐 이제 크라우드 컴퓨팅 이쪽의 주가들이 좀 언택트 관련된 주들이 확 올라가고 여행 관련 주들이라든가 이런 콘택트 관련 주들이 좀 많이 또 하락하더라고요. 나스닥 지수는 올랐잖아요. 전체 지수는 상승했는데 그런 거 보면 한국도 이렇게 동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던데요. 물론 여행주는 조금 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콘택트 경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콘택트 경제 범주에 들어가는 섹터 어떤 것들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섹터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을 조금 오해드렸던 것 같은데 콘택트라고 했을 때 여행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이게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뷰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00억씩 상품을 완판했을 때만 해도 좋아 보였는데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은 컨택의 대지표 주자인 여행주는 좀 제껴두시고요. 오히려 저는 컨택에서 주무장대라고 부르는 거 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든지 그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금융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저는 주무장대 쪽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언택트도 현재 지금 미국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환매가 도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택트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라는 것들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개별 이슈들은 있습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 같은 경우 개별 이슈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여행과 같은 섹터로 오히려 게임 엔터는 봐야 되고 플랫폼도 지금 현재 조금 거래량 분출에 따른 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너무 좀 밸류를 땡겨왔다라는 논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언택트들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요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 뭐 현명하신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견해가 그렇다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 4차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언택트로 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 언택주들이 조금 고개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들조차도 같이 밀렸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컨택트 관련주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섹터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 민감주일 수도 있고요. 있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요즘은 딱 경계가 좀 모호할 수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주무장대라고 불리고 그게 경기 민감주고 결국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은 고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변이가 과연 잡힐 것인가 당장은 아니겠죠. 변이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눈이 녹고 나면 사물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띄는 것은 확실한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 소장님이 좀 탑픽으로 보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자동차하고요. 자동차. 자동차와 증권, 은행 섹터들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 섹터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조금 어렵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IT 부품주들은 좋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소부장은 좋습니다. 소부장은 좋습니다만 완성 쪽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마침 이번에 저 K 배터리 전략이 지금 발표됐잖아요. 예. 뭐 물론 우리 좀 앞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네. 근데 뭐 40조를 뭐 세계 배터리 기업들 뭐 네. 뭔가 민간 기업에서 뭐 이렇게 나눠서 뭐 해주고 뒤에서 세제 지원 같은 걸로 해주는 뭐 그래서 시장이 좀 내일 실망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그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소재 쪽으로 보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제가 보는 뷰는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2차 전지는 저는 오히려 이것도 받아놓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재화에 따른 받아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주주들을 향하는 모습들이 별로 좋지 않다. 지금 현재 LG라든지 SK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을 SK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물적 분할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는 좀 차별성은 있다. 물론 기업의 발전 방향에 따른 어떤 최대 주주의 또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주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에 있어서의 조금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자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결국 내재화가 된다라면 완성업체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소부장이죠. 그리고 앞서 코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부장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증설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재들의 증설. 예, 이 증설이라는 게 당장 어제 오늘 결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 회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년 전, 뭐 최소한 수개월 동안 증설에 대한 뭐 자금 계획이라든지 기술 개발 계획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지금 소부장들이 미래를 좋게 본다라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막 개화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개화되는 시기에 이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이 증설은 잘못하면 도구로 다가오고요. 잘하면 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증설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잘 되는 가게가 가게를 넓혀버리면 이 효과가 사라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게 입장에서 보면 넓힘에 따라서 고정비가 확 늘어나죠. 그리고 늘어난 고정비는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에 있어서 발목을 잡게 되는데 지금 줄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줄 설 것이다. 옆에 뭐 아파트 올라가고 막 하니까 손님 더 많아질 거다 했을 때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점을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소부장 같은 경우도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주가도 오늘 뭐 견조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시장에 현명하신 투자자분들의 결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탑픽으로 보시는 예.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네. 소부장 쪽이 낫느냐 완성차 업체가 낫느냐 현대기아가 낫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완성차는 저는 이쪽 완성차가 낫다. 소부장보다는. 자동차는? 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쪽으로 부품이 이제 옮겨가는 쪽들. 양수겹장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태될 수 있는 기업도 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섹터를 잘 아신다라면 보석 같은 종목들을 잘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수 겹장으로 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이것도 소재 부품을이라는 것들 지금 잘 나가니까 한다라는 것이 나중엔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편하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완성차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뭐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아이오닉 진짜 여러분들 밤에 보셨나요? 정말 사이버틱한. 그래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 아이오닉이 가장 멋있을 때가 몇 시냐면 이게 해가 이제 막 지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어스름이 이제 빛과 어스름이 있을 때 불이 딱 켰을 때 회색 아이오닉 같은 경우 보면 야 저거 로보티아 자동차라는 정도로 정말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거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뭐 이런 남심을 건드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동차라는 제어화의 특성상 저는 굉장히 조금 선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심일지 우리 소장님 마음을 건드리는 건지 그걸 그렇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마음엔 들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도 뭐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 이 얘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네. 제네시스도 나오는데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은 안타깝게도 현 모델에서 이제 내용물만 내용물만 고친 거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제네시스가 이제 판가름 받을 건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과연 중국 남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뭐 남심이라고 표현할 뭐 소장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제 마음을 좀 건드리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오늘 그 뭐죠?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데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네. 심리적으로 워낙 좀 많이 위축이 되다 심리적으로 많이 보니까 빠졌죠. 예. 정말 뭐 2, 3%대 이상 빠진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환율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있어요. 오늘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오늘 1140원 넘어섰다고 네. 하니까요. 1130원대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1140원까지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브로커들은 환율 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아침에 개장할 때나 보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때 하지 장중에 환율을 이렇게 쳐보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브로커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작용할 때가 있고요. 환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용 안 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열리고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미국 시장 체크하고 중국 시장 체크하고 일본 시장 체크하고 합니다만 환율이 지금 현재 워낙 강세로 가는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강세도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원화 강세보다 우리가 그 경제적인 체질로 인해서 그 원화 강세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우리 체질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된다라면 이 원화 강세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 차익을 얻게 되고 원화 강세로 간다라는 우리가 간다라는 것은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원래 유로화 대비해서 지금 달러 강세가 보인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워낙 약세도 국내에는 악재지만 이렇게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또 간헐적으로 입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현재 달러 환율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좌지우지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예. 뭐 현물도 뭐 몇천억 되지만 예. 그 1조가 넘잖아요. 선물 예, 매도가. 이게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그 선물과 관련된 플레이를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 기관도 선물과 관련된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대답은 이제 내일장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또 막대한 전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학개미, 아직까지 죽지 않은 동학개미의 전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의 영향력들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라는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라는 게 어떠한 하나의 특정 집단이 아니고요. 외국인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는 개인들의 펀드 자금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한 진짜 기관 우리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우체국 기금이라든지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관들인데 이러한 기관들은 현재 지금 적극적인 플레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개인들의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에 중국 펀드를 들면 그 돈이 결국 중국에 가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는 펀드들이 수익률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펀드 유출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2020년에 여러분들 보시면 주위에 펀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직접 투자보다 펀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도 최근에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잠깐 봤는데 최근래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답니다. 미국도 펀드를 환매해서 개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기관이 2020년에 주구장창 팔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들도 못 들어온 이유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까지는 물론 이제 맘먹으면 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과거의 잣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그동안은 한국이 1위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1위고.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우리 걸 오히려 팔아서 중국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머징에 들어가 있는 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만 말씀하셨지만 답안 나오는 인도하고요. 브라질하고요. 이런 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쪽 나라들은 답안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인도 브라질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지 그건 뭐 미국 투자자의 탐이나 존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수급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의 우리는 이제까지 주식 재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귀환, 매수를 기다렸는데 네. 지금 오히려 상황은 더 빠져나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모주들 이제 쫙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럼 또 개인들의 자금이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맞습니다. 점점 수급은 안 좋아지고 네. 주가는 계속 하락으로 갈 거 아니야? 주식시장은 예. 예,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계륵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과열 지표 중에 하나가 공모주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를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우리나라 공모주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차용주가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증시에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차용주의 가치를 따져서 이게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상대 가치를 따져요. 그러면 차용주가 누구랑 상대 가치를 가장 따지겠습니까? 연불리랑 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느낌 타고 그래요? 오시죠? 예. 연불리도 같이 방송하는데 나도 연불리 정도 할 수 있다. 연불리 팬들이 댓글이 좀, 텐데. 댓글이 좀, 또 진급하셨더라고요, 오늘. 예. 그래요? 오늘 진급했다는 소식을 아까 조금 전에 전해 들었는데, 하여튼 팬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연불리 이사가 됐나요, 이제? 예, 연불리 이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상대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의 거품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확 되셨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1조 단의 기업들의 공개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탁금 1조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가 지나고 나서 분석된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2015년, 16년도에는 제약바이오의 해였습니다.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의 해였고 2016년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IPO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IPO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꺾였다. 이렇게 보는 리포트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결국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카뱅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꼬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AB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시장이 참 부러워요.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네. 자, 지금 이야기 네. 아까 잠시 하셨지만 네. 삼성전자 정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예. 그래도 주가가 흘러내리고 예. 뭐 이래서 내리고 저래서 내리고 어쨌든 오르질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르느냐? 예. 그 참 답답한 거죠, 주주들이. 네, 삼성전자 말씀드리기는 뭐 이것도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받으시고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물어보실 거예요. 증권사 직원들이나 주식 좀 한다는 분들한테 삼성전자 왜 안 올라? 삼성전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들 우리 여러분들끼리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보는 몇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뭐 선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못 끌어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 따라 부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더 개선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상황.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2개 받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1심이 끝났고요. 여기서 항소를 안 하면 현재 지금 특사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사로 나올래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근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1심에서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나 특사로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권에서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태라면 정치권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만 1심에서 항소를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판례 특사를 안 내버린다? 그러면 지금 징역을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참고 삼아 아시고요.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왜 안 오르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9만 전자가 가면 지수가 몇 포인트가 가겠죠? 3,400, 3,500. 우리가 뭐 정확한 거는 뭐 계산 뭐 안 했습니다만 대충 미루어 짐작할 때 최소한 3,400, 3,500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의 펀드 매니저라면 여러분들이 결국 사줘야 돼요. 지금 개인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가 높기 때문에 개인들이 일단은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남들 물린 거 사주는 겁니다. 남들 물린 거 사준다라는 것은 남들한테 탈출할 기회를 내가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증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 그렇죠. 어떤 주식이 쫙 가는데 어느 특정 증권사 특정 지점에 큰 손이 그 주식을 갖고 있대. 그러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큰 손이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개인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기관들이 미래를 보고 사줘야 돼요. 미래를 보고 삼성전자를 사주면 올라가겠죠. 이게 선순환이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주면 올라가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사주면 지수가 3,500을 간다라고 칩시다. 지수가 3,500을 가면 아까 2020년에 개인 투자 대비 펀드 수익률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렇죠. 3,500 가면 펀드 수익률이 어떻게 돼야 되죠? 확 끌어올라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끌어올릴 주식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지수 3,500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을 평가할 때 네가 절대 수익을 냈냐 안 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건 자문사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상대평가를 받습니다. 벤치마크, 결국 지수 대비 네가 수익률을 냈느냐 못 냈느냐를 받아요. 근데 지수는 내가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수 내가 3,500 올려놓으니까 너는 이만큼 펀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너 펀드 수익률은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일을 못했어.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과연 듣겠냐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는 좀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그 해당 담당 그 예.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살 수 없는 이유다. 예, 그런 거죠. 하나의 나름대로 전 논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종합기업연동에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갈 때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 마음고생들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저걸 담아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밸류를 놓고 보니 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는 확 끌어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고객들은 야 뭐 삼성전자 왜 못 담았어? 뭐 이거밖에 못해. 펀드 환매해. 막 돈은 빠져나가죠. 이 압박감들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요거는 조금 뭐 여러분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조 5천억이면 코로나19 이전의 최고치예요. 12조 5천억이면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 그러면 지금 12조 5천억이면 코로나19 이전을 이제 회복했어요. 3분기 때 14조까지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13조, 14조 좋아지죠. 주가는 몇 배죠? 2배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조금 지나놓고 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나놓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달려들 수 있는 힘이 개인들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면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해서 밀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주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조정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예, 오래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이게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예. 아래쪽으로 빠지면 또 상당한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주식들이. 예,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8만 전자를 지켜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8만 전자가 깨졌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이제 개장 방송할 때 8만 전자가 개장과 동시에 깨졌는데 한 1, 2분 있다가 회복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8만 전자를 안 깨는구나라고 했는데 오늘은 종가상으로 8만 전자를 깨버렸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니고도 지수를 현재 3,300을 유지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도의 지금 그 스킬을 발휘하고 있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펀드 수익률을 다 순환매를 돌면서 다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푹 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 이렇게 호실적 나오고 있고 3분기 긍정적인 모멘텀 보면 푹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고생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나올 때 그 매출이 어디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좀 봐라. 그러니까 특히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 어떤지를 좀 보고 그 성장세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 그 7조 정도 이익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맞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맞고요. 휴대폰 부분이 조금 약간 감익할 것으로 현재 지금 그 분석은 좀 나오고 아직 세부 사항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또 일부는 또 휴대폰에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긴 한데 슈퍼사이클은 맞습니다. 근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장은 합리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모든 게 주가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좋으니 주가가 같이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합리적 가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결국 주가는 변동성을 갖게 되고 기업의 가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감익됐던 것들이 다시 듣고 올라가는 수준이지만 주가는 그거를 반영 못하는 지금 수급상 논리일 수도 있다. 결국 외국과 기관이 못 사고 있고 개인만 사는 수급 논리로 볼 때는 이게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저평가는 언젠간 해소되겠지만 쉽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뭐 이렇게 된다라면 주식이 쉬워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작년 하반기쯤인가 하반기 뭐 혹은 그 말쯤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갈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갈지는 오직 수급에 달려 있는데 결국 그러자면 이 시장을 끌고 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현황을 봐야 된다. 유동성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좀 이렇게 이미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산 상태에서도 지금 뭐 60조 이상을 뭐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점점 말씀하신 대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악재로 누적이 되면서 더 악순환에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시되는 게 이제 60조 밑으로 한번 해서 썰물처럼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이제 이게 가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60조 그렇죠. 이상 가둬놓은 상태이고 이게 지금 뭐 IPO가 있을 때마다 70조까지 올라갔다가 뭐 58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그 이제 당일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60조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인식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뭐 주위에서 분석들이 힘들어도 주식을 하자라는 쪽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식 아니면 대안이 없다. 더군다나 지금 코인 시장마저도 흔들려 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면 주시장은 더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하여튼 주식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 예탁금 이 추이를 계속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증권사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게 월요일날 발표하는 증권사가 있고요. 금요일날 발표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뭘 보시든지 상관없는데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에 있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분기에 이제 좋은 실적을 앞으로 낼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실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주가가 상승할 만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들이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섹터를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비이자 수입,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50%대까지 떨어졌어요. 비이자 수입 비중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히려 49대 51 정도로 은행 비이자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쪽들 좋고 증권회사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 호시절 지금 2년째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도 아직 피크아웃은 안 왔다라는 게 리포트들 보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화학은 조금 피크아웃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철강 쪽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 철강들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건설사들도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 결국 건설업계는 현재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나와 계신 분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한 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현 정부 대비해서 부동산 정책은 조금 기조가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건설, 중소형 건설, 건자재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 저는 좀 섹터들이 앞으로 이거는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요. 정책 테마주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고요. 뭐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번 좀 어려운 거 건드리면 네이버 카카오를 건드려 보면 저는 스스로 무덤으로 예, 무덤으로 지금 오늘은 뭐 연불리부터 건드렸기 때문에 뭐 무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왕 망친 거. 이왕 망친 거 뭐 오늘 옷도 파란색 입고 와서 빠지는 색 옷 입고 왔기 때문에 옷부터 욕 먹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꼭 사라고 한다라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손을 좀 들어주겠고요.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자. 예,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왜 네이버냐라고 한다라면 카카오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카카오 얘기를 하면 웬 카카오?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얘기하면 웬 네이버? 이렇게 바뀌었죠 상황이.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의 전철을 이제 따라가려고 한다. 광고 수익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이려면 네이버의 성장세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은 좀 무덤을 많이 팠습니다. 아까 저도 얼핏 뉴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뭐 네이버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 방학을 하고 나서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보니까 모 광고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TV로 봐서는 저게 진짜 실물인지 가상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당히 규칙가 주목된다. 뭐 AR, VR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지켜보는 게 지금은 더 낫다. 지금은 지켜보는 것들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아까 이제 좀 탑 쪽으로 보셨던 자동차라든가 금융, 일단 자동차주도 지금 지켜보면서 쌀 때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사도 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사는 것은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들을 좀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7월을 넘긴다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뭐 조급하게 하시지는 마시되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 놓으시고 자동차는 워낙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보고 사시는 것도 저는 뭐 그게 크게 뭐 변동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조금 잘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점에 그냥 과감하게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YG 경제연구소장이시죠. 차용주 소장님과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힘든 시장이지만 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좋은 날도 오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2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에서 파도 밀려오듯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날도 기대하고 저런 날도 기대하고 다 올 거라고 다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대하셔도 조금 길게 보면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몇몇 섹터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찬물이 확 끼얹을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뭐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고 뭐 강세장, 뭐 여름 장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상승장은 유지가 된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상승장이지만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한 게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장세죠. 횡보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장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장세죠. 차라리 빠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조금 불안하더라도 기분은 좋죠. 근데 이거라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날도 덥고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심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멘탈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자면 결국 우리가 펀더멘털, 예. 이거 기본을 가장 지키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차용주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셨죠? 내일도 어떤 하루가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잊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